저는 2019년에 12전이라는 영화 제작사를 만들어서요. 연애 빠진 로맨스라는 영화랑 뭉디라는 영화를 제작했고요. 지금은 시네마 세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세로입니다. 네네. 저는 사실 이제 첫 직장 광고 대행사였는데 이제 CJ ENM에서 2005년도에 이제 그 스튜디오 시스템,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처럼 이제 운영을 하려고 광고 대행사 사람들을 마케터로 채용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2005년도에. 근데 아, 이제 원래 영화를 일로 하려고 했던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냥 영화 좋아하는 정도였었는데 이제 당시에 제가 그 CJ에 지원을 했던 거는 사실은 그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대행사 생활을 하다 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대행사 생활이. 그래서 나도 이제 갑의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욕심에 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거를 사실은 좀 어필을 해서 네. 예, 그 공채 입사를 하게 됐죠. 아, 2005년에 그렇게 음, CJ에 입사를 해서 근데 이제 그 당시 지금 예, 지금 이제 되돌아보니까 이제 그때가 그 CJ가 막 성장을 하면서 한국 영화도 같이 성장을 하던 그 시기에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국 영화의 성장과 사실은 같이 직장 생활을 같이 했고 해왔고 네. 그렇게 시작을 한 게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마케터, 영화 마케터로 영화 일은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음, 제일 이제 마케팅 했던 작품 중에 제일 이제 잘 됐던 거는 당시에 제가 담당했던 영화 중에는 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그거 송강호, 네, 하셨구나. 네, 정성 이병헌 나왔던 그 작품 마케터였고요. 이제 그리고 투자했던 2005년도에 이제 입사해서 이제 CJ에서 마케팅을 하다가 마케팅 당시에는 이제 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영화가 를 마케터한테 던지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너네가 팔아봐 이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 어떤 마케팅 포인트가 없는 영화들을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좀 포장하는 게 좀 통했던 시절이어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좀 포장을 많이 했죠. 마케팅으로서 다른 영화처럼 보이게 아, 마케팅 포인트를 더 살려가지고 다른 영화처럼 보이게 포장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생활을 몇 년을 하니까 되게 조금 뭐 현타라고 하나? 약간 아니 처음부터 기획을 할 때부터 아니면 이제 투자사니까 투자를 할 때부터 마케팅 포인트가 있는 하이 컨셉이 있는 영화를 투자를 하면 되지. 왜 투자는 투자대로 이루어지고 그 작품을 또 마케팅은 팔 수 있게 팔아라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조금 불만이었어요. 너무 음, 마케터가 힘들고 이제 조금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투자팀으로 옮겨달라고 전배 요청을 했는데 이제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어, 마케팅 팀에서 투자팀으로 옮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팀에서 박찬욱 감독님 박쥐라는 영화도 담당을 했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운이 좋게 되게 그 당시에 제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하고 박쥐 하면서 연속으로 두 번 다 칸느를 갔다 왔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와, 네, 봉준호 마더도 제 담당은 아니었는데 이제 같이 갔다 오고 이렇게 좀 영화 일을 그래도 한국 영화가 음, 성장하던 그 시기에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어, 두 작품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 어쨌든 지금도 굉장히 더 세계적으로 되신 감독님들 작품을 음, 했다는 게 옆에서 같이 고민하고 했다는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음, 황동혁 감독님 같은 경우도 도가니라는 작품을 담당했었거든요. 예, 황동혁 감독님의. 네.
유명하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홍대학 감독님도 그 당시에 같이 뭐 뵀었었고 도가니로 뭐 만났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 전에 뭐 되게 그러니까 투자를 받으려고 하셨던 작품들 같이 막 논의하고 이랬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감독님들이랑 그 당시에 작품을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었던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유승환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 홍경학 감독님, 김지훈 감독님 다. 제가 19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19년도 12월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근데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사실은 투자를 받았어요. 제가 두 편을 다 너무 운이 좋게. 네. 정말 운이 좋고 그렇게 해서 아무도 사실 코로나 시즌에 개봉을 못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희귀하게 두 편이나 개봉을 시킨 제작자였어요. 대단하시다. 네. 근데 사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영화계 2005년부터 이제 했으니까 너무 이제 중간에 사실 제가 살짝 또 약간 이제 좀 너무 힘들다고 영화 일 힘든다고 진절머리 나가지고 네이버를 잠깐 IT 회사를 한 3년 정도 다녔는데 그 시기 빼고는 계속 영화 일 했었는데 이제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봐왔잖아요. 네. 어떻게든 이제 영화계 흐름을 계속 봐오고 있는 중에 코로나 시기에 유일하게 영화계 사람들 모두가 스탑이 된 상태였거든요. 아무도 이제 영화도 못 만들고 이런 상태에서 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시장에서 관객을 만난 거죠. 개봉을 시킨다는 거는 관객과 만나고 호흡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두 편을 개봉을 시켰는데 그때 내가 알던 영화 관객이 아니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관객이 달라졌구나. 좀 달라졌구나를 제가 그러니까 연습했을 때는 너무 코로나가 아직도 막 이럴 때 개봉을 했어서 그때는 이게 코로나 때문인가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다음 편을 다음 해에 딱 개봉시키면서 롱디를 개봉시키면서 딱 정확하게 좀 왔어요. 이 내가 알던 영화 관객과 지금의 영화 관객은 달라졌다라는 확신이 저는 들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저 한동안 엄청난 약간의 패닉에 한 1년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딱 제일 느낀 게 뭐였다면 제가 그래도 영화계에서 계속 현업에서 일선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상업영화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입사 자체를 사실 상업영화판으로 입사해서 상업영화라고 하는 거는 대중의 취향을 파악하고 대중의 선호를 안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작자고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근데 제가 가장 이제 혼돈에 빠졌던 게 뭐냐면 내가 관객을 모르겠다, 대중을 모르겠다라는 판단이 딱 섰어요. 내가 더 이상 알기 어려운 대중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작자로서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저 스스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대중을 모르는 제작자가 필요한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나는 대중을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화를 할 수가 없겠다는 좀 생각이 영화 제작이라는 걸 되게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그렇게 되면서 막 방황을 조금 했죠. 그래서 막 다큐멘터리 찍었고 감독 그 수업을 들어서 제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도 해보고 편집도 배우고 이러면서 유튜브를 근데 이제 사실 되게 또 다큐를 찍었는데 또 약간 저는 이제 워낙에 창작자 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영화제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어쨌든 저는 대중을 대상으로 계속 일을 해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예술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쵸.
그냥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찍은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내는 게 낫지 않나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사람들이 다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는 다들 영화 안 보고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나 SNS 활동을 조금 시작을 하게 됐죠. 이제 하면서 그리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래 사실 다 네트워킹도 영어계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영어계 사람들이 아닌 그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온라인 쪽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스레드 결정적으로 이제 스레드가 이제 메타에서 네. 하면서 좀 막 태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네. 이제 진입한 되게 또 혜택을 받아가지고 네. 스레드로 제가 이제 기존에 알던 그 영화계 사람들이 아닌 다른 업계 사람들이랑 막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지금의 세상이 그래 내가 느꼈던 게 맞는 것 같아.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아 그래 대중은 지금 이런 흐름인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깨닫고 계속 지금도 배우고 좀 깨닫고 이제 제가 직접 이제 그렇게 소통하고 이제 원래 사실 SNS 정말 안 하고 유튜브도 사실 안 봤던 사람인데 네.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이걸 하지 않으면은 되게 온라인에서의 존재감이 없으면 거의 그냥 존재감 맞아요. 자체가 없는 온라인 세상이 정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막 엄청 열심히 제가 뭐 노력하는 거죠. 원래 성향과 다른 걸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1년 동안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첫 번째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사에 그래도 제가 상업영화 2편을 했기 때문에 한 6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어요. 이제 근데 그거를 사실 이제 그 회사 돈을 보통 같았으면은 이제 그 영화 제작사가 초기에 쓰는 돈이 영화 제작사가 이제 초기에 투자하는 분야는 사실 작가죠. 시나리오 작가한테 투자를 해서 시나리오를 개발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시나리오를 배우를 붙이고 캐스팅을 하고 감독을 섭외하고 해가지고 투자를 받는 게 이제 영화 제작사의 룰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제작사는 이제 돈이 있으면 작가한테 쓰죠, 보통은.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앞에 설명드렸듯이 영화가 이제 앞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거의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투자사 출신이었고 그리고 전 두 번째 작품과 저는 사실 현장 출신이거나 제 커리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사에서만 영화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그 투자사의 네트워킹 때문에 사실 영화 제작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감독들은 전부 신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제가 인맥 자체가 기성이랑 할 수가 없는, 왜냐면 영화학교 출신도 아니고 현장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기성 크루를 쓸 수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성 감독님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 신인을 발굴해서 쓰고 대신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펀딩력, 투자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근데 제가 투자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실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 ROI, 레비뉴를 인베스트먼트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드리는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정말 이런 식의 접근이 사실 많지 않아요. 다 약간의 그 네트워킹과 감독발로 사실은 투자를 받는데, 근데 저는 좀 다른 접근을 했죠. 근데 그게 먹힌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일본은 그래도 그런 거에 귀 기울여 주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했던 제작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뮬레이션도 손익 시뮬레이션을 엄청 빡세게 해드려요. 그 투자자분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가 이제 제작하는 영화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던 이제 제작자이다 보니까 아무리 엑셀을 돌려도 지금의 박스오피스에서는 ROI가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박스오피스라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숫자적으로 확률을 뚫을 수 있는 뭐 아까 얘기한 유명한 영화 감독들의 네트워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히려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는 정확하게 예측해드리는 제가 제작하는 이 영화가 전래 데이터베이스 바탕으로 전에 비슷한 유형의 영화들을 봤을 때 이 정도는 흥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설득하고 숫자로 설득하는 제작사 타입이었는데 제가 숫자로 설득을 할 수가 없겠다는 판단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러면 나라는 제작자는 더 이상의 펀딩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펀딩이 안 되는 제작자면 제작을 이제 할 수가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우리 무슨 얘기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프로젝트도 내가 열심히 시나리오를 개발하면 뭐 하겠어요. 이제 내가 투자를 유치를 못하면 영화를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으로 내가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실험을 해보는데 새로운 미디어에 실험해보는 거에 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600만 원 남은 돈을 썼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싸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저는 이제 또 상업판에 있다 와가지고 어떤 품앗이나 이런 거 자체를 잘 그런 거 자체가 이제 관념이 없거든요. 저는 무조건 고용주와 고용인의 워낙에 이제 100여 명의 스텝을 이제 인건비를 드리고 보험을 들여서 고용했던 고용주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안 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텝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짜가지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래도 전에 같이 준비하셨던 감독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감독님이 사실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그 첫 번째 그 유튜브의 첫 경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영화 준비했던 감독님께서 이제 거의 장비랑 스텝은 이제 제가 이제 스텝을 조금 뿌렸고 스텝이라는 것도 사실 몇 명 없죠. 이제 그냥 몇 명 없었던 그냥 평소에 그냥 도와주던 친구 상업영화 할 때 썼던 친구들 시간 되면 이제 쓰고 일당 줘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저는 또 제작자 출신이다 보니까 감독님 그리고 저는 좀 항상 신인이랑 했어가지고 이제 감독님이랑 신인은 저랑 잘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또 신인이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것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제작자한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저는 제작자다 보니까 항상 이제 돈을 아끼는 방향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이런 거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이런 거 꼭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원래도 상업영화 제작할 때도 좀 감독님들한테 이런 거 꼭 해, 이 씬 꼭 있어야 돼요? 약간 이런 식이었어가지고 미술도 막 이런 거 막 하시려고 그거 꼭 있어야 돼요? 이런 식이었어가지고 이제 이번에 더 없으니까 되도록 비용을 줄이고 근데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 없을수록 제일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어떤 요소를 정하고 이제 그 외의 것들을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건 놓치면 안 되겠다. 저는 예를 들면은 제가 첫 경험 같은 경우에는
로케이션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비싼 곳이었는데, 근데 거기도 사실 인맥으로 잘 아는 곳이어가지고 그 장소를 대여를 했는데 네. 거기가 너무 잘 돼 있었거든요. 인테리어랑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제 미술 비율을 되게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조금 비싸더라도 무조건 여기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다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로케이션에 힘을 주고 다른 건 그냥 다 줄이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제가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하면서 확실히 느꼈는데 영화가 잘 될 수가 없다. 앞으로도 더. 왜냐면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서 그거를 반영해서 개선한다라는 그 플로우 스킴이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도 사실 그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도 이번에 찍었는데 제가 조회수 50배를 뛰어 올렸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주요했던 게 계속 쇼폼을 하면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고 조회수가 차등이 온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그 15분짜리를 편집할 때 그 쇼폼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거를 골라서 썼어요.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50배가 뛰어요. 그냥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실험하고 개선하고 그게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온 콘텐츠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는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 꽁꽁 우리끼리만 계속 우리끼리 감으로 이런 게 좋다 저 좋다 이런 근데 되게 답답하거든요. 솔직하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근데 3년 적어도 3년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쵸. 3년을 준비하고 냈는데 평가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독씨 같은 경우에도 300억을 들였는데 이제 600만이 BEP잖아요. 손익분기점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0만 겨우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결과를 받으면 저는 제작자로서 돈에 대한 책임감을 되게 무겁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두 번째 프로젝트가 손실이 엄청 컸어요. 제가 그 정산서를 투자자들한테 보내드리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제작자로서 나 이렇게 살아도 내가 제작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타격이 커요. 정말 사실 제정신으로 상업영화 그 큰 돈을 제작자로서 제정신일 수가 없거든요. 다들 아마 마음이 되게 힘드실 거예요. 아마 다 저 말고도 제작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거를 제가 유튜브 쇼폼을 하면서 와 이거가 너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너무 오랜 기간 공들이지 않고 하니까 일단 근데 계속 실험을 해봐. 실험하고 검증이 돼. 그 검증된 거를 또 개선시키면서 더 해.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서로에게 부담도 없이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건데 영화는 완전히 같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다. 정말 인생을 건 베팅을 한다는.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 저도 그 회사는 19년도에 만들었지만 영화 제작은 그러니까 보통 제작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해요. 10개를 개발하면은 그 중에 한두 개가 현실화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2개를 했으니까 저도 얼마나 많은 작품을 가지고 IP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10작품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영화 제작은
제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가. 음. 제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죠. 배우랑 똑같죠. 선택. 물론 자기가 안 하겠다 하면은 오디션도 안 보면 안 하는 거긴 하겠지만 뭐가 됐든 제가 이미 IP를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나 이제 영화 제작 안 할 거니까 불을 태우겠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이미 맨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영화 시나리오는 작가한테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쵸. 그 많은 작가한테 그거를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해놓은 이 IP를 내가 갑자기 나 이제 영화 안 할 거니까 다 태워버리겠어. 이럴 필요가 없겠습니까? 도대체가 뭐라도 갑자기 무슨 기회라도 되면은 이거 어떻게든 투자해 주시겠어요? 투자해 주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당연히 그걸 다 들고 환영하죠. 진짜 구조에 뭐라도 할 테라면 그게 제작자예요. 사실은 투자자가 홍군형이라도 할 테라 그러면 한테서라도 영화를 만드는 게 사실 제작자고 제작자가 선택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은 게 아닌 게 아니야. 투자를 결국에 중요한 거는 투자를 누가 해줘야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요즘에 넷플릭스나 OTT에서 꽤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쪽은? 당연히 넷플릭스도 많이 갔고 실제로 미팅도 많이 했고 제안도 많이 했고 다 안 된 거죠. 쉽지 않고 이제 왜냐면은 지금의 이제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실제로 투자를 받는 건수를 숫자적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결국에 지금의 모든 경쟁이 와해되고 넷플릭스만 살아남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넷플릭스는 영화만 하는 데가 아니고 영화 드라마를 다 픽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슬롯이라는 게 한국에 가지고 있는 슬롯이라는 게 근데 모든 경쟁 상대를 다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화 드라마 제작자가 같은 선상에서 경쟁해야 돼요. 넷플릭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거부터가 벌써 문이 좁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모든 이제 지금은 사실 영화 투자 배급사에 5대 배급사가 있거든요. 지금도 있지만. 근데 그들이 모두 투자를 거의 안 하는 상태에서 예전에 5대 배급사에서 CJ만 하더라도 제가 있었을 때 제 담당만 1년에 10개씩을 했어요. 투자를. 제 담당만 10개였어요. 작년에 근데 CJ가 투자 작품 한 작품이잖아요. 올해도 한 작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모든 투자 배급사의 영화 쪽만 슬롯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영화 드라마가 같이 넷플릭스 하나를 가지고 경쟁하는 구도거든요. 그러면 이 경쟁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이냐? 너무 이제 또 도박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약간 좀 아까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저는 좀 창작자나 약간 이런 그 예술가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계산하고 사실은 숫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능성이 낮은 도박에 건다는 게 사실 조금 에너지 효율에 있을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차피 넷플릭스 사실 많이 줬어요 초반에는. 근데 지금은 저희끼리 4대 문화에 2바퀴 3바퀴를 돌아도 기다려야 된다. 넷플릭스는 이미 2년치 3년치가 다 계약되어 있고 한국에 있는 모든 영화 드라마 제작사가 줄을 서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이고. 거기에서 내가 선택을 받을까 생각하고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쵸. 지금 상황은 사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SNS를 하고 유튜브를 한 것도 사실 제가 주로 신인들이랑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신인들이 정말 선택받기 더 어려운 그 업계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이제 이 뉴미디어를 이제 진출이라고 해야 되는지 시도를 해보게 된 케이스인데, 네, 근데 정말 신인들에게 이 유튜브나 SNS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얘기를 사실은 1년 전부터 계속 해왔고, 최근에 그 A24에서 이제 갓 20살이 된 최연소 영화 역사상 가장 어린 감독 작품을 투자를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 작품을 왜 결정을 했냐면 그 제가 한번 올리기도 했는데 더 백룸이라고 유튜브에서 6천만 조회수가 나온 컨텐츠가 있어요. 이거를 장편화하는 시나리오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투자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신인은 그러니까 먼저 투자자에게, 왜냐면 나야말로 투자자였었는데 투자 쪽에서만 사실 경력 커리어를 쌓은 사람이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중을 모르겠다고 판단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다 똑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다 저같이 느끼고 있어요. 내가 확신할 수가 없다. 내가 대중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모두 알고 있어요.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어떤 작품을 판단할 것이냐 했으면 이미 대중의 선택을 받은 작품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중은 지금 어디냐면 온라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기 게이트키퍼의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거 되게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다이렉트로 대중의 선택을 받아. 그러면 게이트키퍼가 그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너무 시민들이야말로 더 쉽지. 나이도 너무 많고 사실 유튜브고 SNS고 전혀 안 하던 사람이 겨우겨우 하는 건데, 어린 친구들이야말로 거의 네이티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온라인 생태계 안에서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면 오히려 역으로 투자자들은, 게이트키퍼들은 이제 그 콘텐츠를 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은. 그게 사실은 새로 시작하는 신인들에게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더 이상 제가 영화제도 심사도 하고 공모전도 심사위원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대중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 심사위원들도 대중과 괴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심사위원의 선택을 받고 이런 게 결국은 대중의 선택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되면 그거는 이 업계 전체에 좋은 흐름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영화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고 있는 거고, 네. 그게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상업 답은 무조건 관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청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쵸. 그 사람들의 선택을 그냥 받는 게 답인 거지, 다른 길은 없다. 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